사회를 맡은 홍윤표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발표는 매우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조사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필요가 없어서 발표가 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원래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의 국어 시기의 그 조사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아주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가 1980년대 민주주의가 일어나면서 특히 케이스 포 케이스라고 하는 책이 나오면서부터 저희 딥 케이스와 서비스 케이스 논의가 되면서 조사에 대한 연구는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용이 발표 뒤에 참고문헌이 시작되는데 거기서 보시다시피 보면은 전부 1950년대부터 좀 나와 있고 그 이후에 2000년대에서부터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2010년대 이후부터 좀 활발하게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은 또 발표는 유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발표 또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황 선생의 발표는 주어에 대한 발표를 맡으신 김현주 선생의 발표는 연구사까지 겸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무엇이었다는 것들을 제시하고 전망해 줬고, 역시 윤선일 선생도 속글에 대해서 15가지 문제를 제기해서 연구사와 함께 우리의 과정과 무엇인가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조재욱 선생께서 부사격 조사 연구의 쟁점과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부사격 조사가 가장 광범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사격 조사에는 소위 내격 조사도 있고, 저희 동국격 조사도 있고, 북격 조사도 있고, 척격 조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특히 척격 조사에 관계된 대화에서의 문제에서부터 특히 적격의 의미의 문제까지 해서 의미의 문제를 제기해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토론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확대돼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조사에 대한 발표는 보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그 자료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얘기가 됐던 보조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무엇인가를 재조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소위 통사 기능을 가진다, 의미 기능을 가진다에 따라서 이것이 격조사인가, 보조사인가, 그리고 보조사는 통사 기능과 의미 기능을 가진다, 안 가진다. 어떤 사람은 의미 기능만 가진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통사 기능을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접속을 하는 접속 보조사들은 그러니까 통사 기능까지 가진다고 주장하는 게 있고, 아까 임 선생님이 발표하는 보조사의 분야에서 좀 더 의미를 기준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의 발표는 아주 특징적으로 발표를 해줘서 우리가 생각할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각각 토론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토론자의 말씀을 듣고 다시 발표자의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토론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그런 메모를 해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격을 나타내는 조사라고 하는 겨우쇼나 끝쇼나 이쇼나 애쇼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겨우쇼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격조사는 을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 다른 조사들은 그런 것들은 겨우쇼나 이쇼나 애쇼나 단체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왜 주어에서는 이런 다양한 조사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종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다양했을 때 왜 하나로 통일되는가 하는 문제를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먼저 김윤수 선생님 앞에 대해서 운동해 주시겠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승실대학교 이문과의 가와사키
저는 김영주 선생님의 중세 금강으로 주급조사 연구의 전문가 과정에서 한국입니다. 이렇게 서 있는데 주격조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소개해주셔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이해를 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 가던 점이나 궁금했던 점들을 여쭤보면서 그거를 sam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짧은 시간에 제가 급하게 만든 바람에 제가 장기로 가지 않게 좀 이게 토론은 단원적이고 좀 직설적이고 좀 많았죠. 지금 제가 보니까 약간 그렇게 보이네요. 노력이 아니라 약간 톤을 낮춰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 1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발표 연집에서 뭔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방송했는데 대충 플러스 6페이지를 해주시면 대충 플러스 6페이지 해주시면 맞습니다. 페이지 1이라고 되는 거는 1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먼저 그런데 이거는 주제와 주어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둘의 관계는 동시적인 교차 언어학의 관점에서 이방화가 가능하다. 즉, 절의 주어는 문법화한 단어상의 주제로 볼 수 있다. 이런 언급이 있으신데, 제가 약간 공부가 부족해서 동시적인 교차 언어학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좀 더 제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B로 넘어가는데요. 본고에서는 주격조사 위치에 대신 나타날 수 있는 요소를 모두 단순히 주격표시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비셔라든가 교쇼 등은 본고에서 주격표시라 하지만 실은 주격 위치에서 사용되는 먹힌 표시라는 주면을 주면도 강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주격이 제일 일반적인 이 말고 일부러 이를 선택할 동기는 오히려 높은 표시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 아니면 이외에 본고에서 지적된 다양한 주격 표시들은 모두 단순한 주격 표시가 아닌 플러스 알파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드시오는 얘기였는데 여자사람이셔, 범이셔라는 그런데 나타나는 이셔 이것도 주격 표시인 것처럼 다루고 계셨는데 근데 단순히 주격에 산당하다는 사실 이외에 특유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없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토론자는 플러스 알파 쪽의 의미가 더 궁금합니다. 해당 표현을 정확히 어떤 경우에 쓸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쓸 수 없었는가 아니면 해당 의미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라는 표현문적 접근 이건 언어마시오로지컬 어프로치라고 영어로 하지만 이런 입장에서 나오는 궁금증입니다. 그 다음에 C인데요. 이거는 9페이지쯤에 나오는 건데 주격조사 출제가 있어서의 문법 이야기인데요. 자음 아래에서는 I, 요드 아래에서는 제로, 그 외의 모음 아래에서는 단위로 실현된다는 것은 중세그 모음이 그보사 대문서에서 빠지지 않는 내용으로 그보사의 상식이 되어 있다. 그리고 뒤쪽에는 더 이전 시기에는 주격조사는 이 형태 없이 이 하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당연히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도 이 형태라고 하지 말고 주격조사의 형태는 단지 이 하나뿐이고 벽 이상 이 제로이처럼 달리 표기한다. 혹은 본시적 구문 과정으로 이런 식으로 달리 실현된다처럼 설명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설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현대어 여기에 약간 제가 단언적으로 이렇게 써버렸는데요. 예를 들면 현대어 밥만 먹으면 할 때 실현되는 거는 밥만 실현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밥, 어떤 경우에는 밤 이렇게 실현된다고 해서 근데 밥하고 밤이 밥의 이 형태가 거기까지만 하는 게 밥만 그 형태 하나만 인정해놓고 공식적인 문과적으로 밥만
집을 나가다 할 때 집을 나가다처럼 발음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가다를 이 형태로 설정하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공식적인 응용 과정으로 그렇게 실행된다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야기도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B인데요. 이거는 대충 12페이지쯤에 나타나는데 3인칭 대명사 E라는 거하고 지시사 E를 나눠서 처리를 하시죠. 아까 김윤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건 나눌 필요가 있는지 그걸 먼저 제가 의식스럽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떤 3인칭 대명사 E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 지시사 E라는 거가 다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를 제시해 주시면 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E로 가는데요. 주격조사 E의 어원을 주교하는 범위들이 여기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조사라서 예를 을이라든가 법령격 과와라든가 언이 보라든가 아오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원을 주교하는 이유가도 같은 이유고요. 그리고 번역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교한다면 유형론적 근거 등의 강력한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형론적 관점에 없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버리는 것은 유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의 기원에서 소개되어 있는 세 가지에서는 모두 좀 그런 유형론적 근거라는 측면에서 약간 그 근거를 댈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론적 근거라고 하면 그러면 예를 들면 한국어가 여기에 있는 서류들처럼 예를 들면 뭔가 이런 비정명사에 해당하는 것이 문법화에서 주격조사가 되는 예가 다른 언어에서 발견되는가 그러니까 그런 게 발견되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약간 여기서는 한국어하고 일본어에 좀 특수성이 드러나는 부분인데 사실 언어 유형론적으로 봤을 때 주격조사는 거의 다 대부분이 제로로 시행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의 전 세계 언어에서 주격조사라고 하면 제로로 시행되는 하는데 근데 한국어에는 주격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에도 주격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뭔가 특수한 한국어하고 일본어가 갖고 있는 사실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지리적으로 바꿔하니까 더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일본의 마츠모토 가츠미 선생님이라는 그런 지적을 하시는데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유형론적인 근거가 그러니까 주격조사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에 대한 유형론적인 거를 좀 지적하기가 힘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럼 일본어는 어떤가 하면 일본어의 주격조사가는 사실 다 속격에 의해합니다. 그 속격 지금 현재가 주격조사가 일본어인데 그거는 원래 속격에 의해하는 거고 일부 방언에서는 지금 일본어의 노가 속격인데 그걸 주격조사 쓰는 방언도 많습니다. 근데 유형론적 그걸 좀 약간 일본에서는 그런데 좀 다른 분들이 좀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인데요. 있다, 정대사 있다에 유행한다라는 건인데 여기서는 좀 성별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생각을 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느 배에서 기준은 지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예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예들을 좀 실제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대가 세 이러셔 이거는 대가 세 이러서로 분석된다. 이를 주격조사라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은 이를 대가시 이러서로 분석된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약간 이해를 잘못했었는데 아까 김현주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있는 한편 이 가설에서 이가는 주격조사 유착형 제형에 그러니까 네가의 경우하고 논세가의 경우를 두 가지를 다른
이런 두 가지 위험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두 가지 차이가 무엇인지 좀 모르겠습니다. 둘 다 원래는 동사 이 부분에 이다가 이렇게 접속한 건데 어떤 의미로 나누고 있는지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 얘기인데요. 이거는 예문에서 약간 좀 복잡한 걸 잡은 거랑 예문 11티귿에서 아해가 적용되는데 이건 아해가 대가의 주격조사 예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문에서도 좀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이런 식으로 있어서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K의 가의 기원 부분에서 생선설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이전에 어견이나 외래어의 영향 등과는 관계없이 갑자기 새로 생겼다는 주장이 있다. 주로 음론적인 이유에서 논의에 가설이다. 주격가의 질 확률이 이 이어들이라는 점에 가장 큰 영향을 두고 음론적인 이유로 가에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약간 제가 단언적으로 써버렸습니다. 좀 더 저에게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왔던 모든 설을 이렇게 건명하게 소개하는 의도가 보이고 그런 입장도 중요하겠지만 발표자 자신의 강점 정도 대해서 독자를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은 제가 좀 착각을 했었는데 구체적인 이해가 여기서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각주 11번에서 제가 얘기를 들어줬었는데 제가 보면 너무 급하게 작성하느라고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어의 가의 기본으로서 일본어의 주격조사가 자연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지금 M이라고 써 있는 건데 문법요소의 자연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 부분은 김현주 선생님과 저는 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 이거는 경향일 뿐이며 근거로 삼을 만한 힘은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봐도 예를 들어서 현대 베트남어에서는 고대 단어에 문법요소 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대로 자연되어 있는 그런 걸 들 수 있어서 문법요소가 자연될 때가 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뒤에 그 번역 장면에도 들으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거는 문법요소의 자연과는 좀 많이 다른 현상인 것 같아서 여기서 해당 논의에서는 분류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부분은 그 본인표 선생님께서 로표 오쇼가 15세기부터 등장하지만 이런 걸 인용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그 검색을 혹시 어떤 예를 들어주신 건지 좀 제시를 보고요. 그 다음에 좀 선조의 방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거의 마지막 줄에 이건 18페이지 줄에 나아가 스스로 혼자서 두 사람 이서 등의 이서를 전제동사에 발현한 이셔에 기용한 것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이 주장은 왜 이셔가 양화 명사구에서만 나타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좀 생각해보면 일본어의 다리 시대 두 이서라는 뜻인데 그 글자 그대로 읽으면 두 사람에서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나 시대 이거는 다들 함께라는 뜻인데 모두 해서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장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에서의 문법화가 쭉 가게가 되는 이야기인데 보조사 쇼도 전대사 이쇼에서 맞다고 소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법률에 법리에도 다소 영향을 주는 질문이 좀 많지만 몇 가지만 중심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짧게 먼저 저도 오늘
수출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바이비 예타, 리고사, 에볼루션 브레마 같은 식으로 여러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언어 변화의 패턴들을 보여주세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말을 만들었는데 왜 생각했습니다. 그다음 당연히 이제 이 문제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기능을 할 때 한국어가 굉장히 여러 일반적인 문법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문법들, 그런 언어들의 문법이 단면적이라면 한국어는 거기에 이제 문대법이라고 하는 것이 조사든지 여러 군데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다층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당연히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플러스 알파 의미가 뭐냐. 가령 이서와 겨셔 같은 경우에는 그 플러스 알파의 의미에다가 알파가 더있죠. 이를 안 쓰고 존재사를 썼다는 거에 그래서 알파 의미가 될 수 있을 거고, 이셔나 겨셔 중에 겨셔가 선택했을 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거고,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측면으로 포인트를 더 기술을 하면 또 좀 공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C는 이렇게 하려면은 한국어에서 이라는 어떤 모음이 그냥 일반적인 모음 뒤에서 나올 때 음성적으로 자동적으로 반모음이가 되는 어떤 그런 경향이 강했다라는 것이 포착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음성학적으로 자동적인 변형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기본에 이만 쓰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러면 이제 그 정도까지 되는지는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많습니다. D에 대해서는 이제 원 저자의 용어를 따라서 성경 영상으로 했다가 뒤에 종합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시사라는 말을 썼던 거라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명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F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에 성조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을 때는 빠져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연구를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G는 아까 이렇게 어린이 얘기 말고도 실상 다의 예를 보시면 편지 보내는 얘기예요. 편지를 보내는 편에 감싸니 또 아버님 교실 이 감싸니 하고 싸니가 싼이 이런 식으로 이가 상황을 보시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세이러서랑 가시러서랑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어서 저도 그냥 이대로 듣는 부분이 있고, I에서 이제 내가랑 문세는 그냥 분석해보면 같지만 만들어지는 과정이 차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경우에는 내라는 한 단어가 옮겨진 다음에 그냥 이 폭격이 아바가 됐다가 아바가 된 명사가 된 것처럼 주격형 나이가 그냥 명사로 인식이 된다면 가깝고 있다는 얘기고, 그 동세가는 효녀가 얘기왔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J는 제가 수정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생강설이라는 말은 이승훈 선생님이 쓰신 용어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도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법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선생님 말씀이 좀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제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번역 차용도 수도를 쓰면서 이건 번역 차용은 좀 다른 것 같은데 하고 그냥 생각하면서 했는데 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 교우저는 제가 로 교합절을 잘못 쓴 거인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선조들 교합절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성조에 대한 부분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어에서 양화사 명사구 뒤에서만 오는 시대가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저로서는 도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도 셔는 아마 뒤에 애셔에도 나오겠지만, 이게 셔 자체가 형성되는 과정이 어떤 맥락이 형성되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시다의 활용형일 텐데, 이시다의 활용에서 이가 떠서 나갈 수 있으려면 앞에 오는 소리에 타양 이중모음이나 이가 포함되어 있는 것과 융합하는 과정에서 셔가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그럼 애셔 같은 경우에 어이셔
어휘는 에러 분석하고 셔는 조사 분석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플러스 이 셔의 환경이 액셔로 만들어진 환경이고 애저를 중심으로 해서 셔가 도움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논의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토론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좀 발견되니까 그런 문제들은 제가 체크를 했다가 나중에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수대 발표를 주임원 선생님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성격조사 문제로 선생님도 제가 좀 늦게 받고 또 저도 바꾸고 해서 늦게 소문이 되게 감사했거든요. 토론을 하려다 보니까 저만 소문이 없어서 죄송한데 선생님 좀 이제 라이브하게 발표를 하셨는데 저도 좀 라이브하게 토론하는 걸로 좀 듣고 이해할 수 있게 크게 5가지로 문제를 좀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얘기해 주신 문제들에 대해서 제 전에를 좀 말씀드리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발표문 25페이지에서 3번 관련해가지고 성격조사 시옷과 사이소리가 분배되는가 이 문제를 다뤄주는데요. 이게 항상 참 어려운 문제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결국 성격조사라고 할 때는 송사 구성에서 나타나는 요소를 지칭할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사이시옷이라고 하면 단어 형성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이 기계가 구분된 이유는 뭘까? 이렇게 좀 그 기본을 생각해 본다면 제 생각은 현대국어를 기술할 때에 나타난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현대 이제 중세국어에 있어서 이 시옷의 문제를 다뤘을 때는 이걸 똑같은 것을 서로 다르게 처리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대국어 안에 지금 어떤 합성어가 만들어졌을 때 그게 통사 구성이고 그걸 합성을 하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단어가 지금 단어는 아니겠지만 만약에 볼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단어가 됐다고 하면 거기에 볼일에 있어서 그 이음을 우리가 단어 형성에 참여했다고 해서 관형사용 의미가 아니고 특별한 다른 것으로 부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죠. 마찬가지로 이 시옷이 지금도 통사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특별한 용어를 만들어서 이것을 조사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없었을 텐데 더 이상 통사적 기능이 없기 때문에 특수하게 특성에 나타나는 요소를 우리가 사이시옷이라고 하는 특수한 용어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세에 갔을 때 성격조사로 이제 구분될 거냐 안 될 거냐 이 문제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대국어의 기술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문제는 12번하고도 사실 관련이 되는데 이제 그 기존 논의들에서 성격조사하고 사이시옷을 구분할 때에 음가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과연 이것도 두 개가 그런 사이시옷일 때는 음가가 완전히 독자적인 음가를 갖고 있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음가가 달랐고 이런 논리가 될 텐데 어떤 동일한 음소로 이루어진 속해소에 대해서 이 음가를 서로 다르게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는 26페이지 8번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아마 오늘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 나름대로 좀 새롭게 또 본인의 견해도 밝혀주시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목적어적 속격이라고 하는 특수한 기능을 보여주는 속격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원문과 또 그 언행의 전체를 봤을 때 이것을 목적어의 역할하는 것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사실 국어 자체의 데이터를
우리가 면밀하게 부족한 것과 더불어서 언어 이용론적인 검토가 한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주어적 속격 얘기를 할 때 저는 그 영어의 구문 변환을 가지고 항상 언급을 하는데, 우리가 그 영어의 그 하나의 절이 구가 됐을 때 예를 들면 동명사 구문을 만들 수 있죠. He reads a book 하면은 he's reading a book, 그런 식으로 해서 구문을 변환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경우 보면은 이제 그 reading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올 때 앞에 주어있던 he가 his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소유격, 속격 형태로 남게 돼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주어의 속격과 상당히 이제 같은 특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근데 다른 방면에서 이제 어떤 목적어가 되는 것이 그런 식의 속격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은 못 본 것 같아서, 만약에 국어에서는 목적어로 속격 얘기를 하려면 다른 언어에서 보이는 그런 양상이 있는지 그것을 같이 한번 밝혀서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번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건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를 놓고 그동안의 연구들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가 있을 때 그 형태의 분포가 뭔지, 기능이 뭔지에 대해 굉장히 열심히 우리가 연구를 해왔고 그것을 밝히는 데 초점을 뒀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뭘 못했냐면 그렇게 나타나는 형태들 사이의 관계가 뭐냐에 대한 얘기를 별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IOE, 그 다음에 COC라고 하는 게 어떤 때 IOE가 쓰이고 어떤 때 COC 쓰이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연구를 했었지만, 이 두 개가 하나의 형태소의 이형태냐 아니면 개별적인 형태소가 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우리가 검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전체 체계를 기술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이 문제가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떤 것이 같은 형태소에 속하느냐 다른 형태소에 속할 것이냐, 이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보통 기능과 의미가 같으면 하나의 형태소라고 하는데, 그 기능과 의미가 같다는 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일 거냐, 여기에 이제 과제가 있는 거고, 또 이 문제는 실제로 그 형태소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또 관찰이 필요하거든요. 이가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두 개가 다르게 형성이 됐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이가는 동론적으로 조건된 이 형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몸조화에 의해서 달라진 그런 것이 아닌 경우에도 분명히 이렇게 이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리가 있더라도, 그것은 이제 그 형태가 그 시기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공식 양상을 이제 관찰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나름대로의 그 기준 이런 것들이 마련돼서 모든 형태들을 형태소로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하는 그런 통체적인 논의가 지금까지 이제 개별적인 논의에 중점을 뒀다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일반화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28페이지는 10번과 관련된 건데요. 속격 2가 이 형태이다. 이것도 이 형태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이 형태도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 형태가 아주 특수한 환경에 쓰이는 것인지, 아니면 IE에 있는 아래와 의가 앞에 채운 모음과 결합해서 탈락하고 남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IE하고 전혀 별개의 것처럼 얘기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음론적인 탈락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음론적인 관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15번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 at 형태, 실제로 지금 이제 현대국어에서는 어이의 at만 남아있죠. 그래서 이 어이에 at이 들어가 있는 합성어들이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엣가시, 귀엔만,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합성어가 돼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 at이 들어가 있는 단어들은 그 at의 의미가 뭐냐,
뭐 이의생 부분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조경력으로 보셨는데 여기 제가 썼던 논문도 있지만 그 통사성과 관련해서 이게 현대적으로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VMR과 UNC가 예를 들어서 통사적 합성어냐 비통사적 합성어냐 현대국어에서 이 질문을 던지면 사람마다 판단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하고 그 관건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시옷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현대국 통사적으로는 애의라고 하는 구성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애 시옷은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비동사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애의라고 하는 이렇게 부사격과 관용격이 같이 결합한다는 그런 구조의 관점에서 보면 또 똑같은 관점, 똑같은 구조를 갖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서 이걸 통사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좀 더 생각해 보면 중세국어에서 시옷이라고 하는 것은 통사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중세국어로 봤을 때는 통사적 합성어가 될 수 있지만 현대국어에서는 이제 시옷 형태가 통사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의 기준으로 한다면 비통사적으로 처리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런 것처럼 이 시옷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통사성의 문제하고 상당히 관련된 문제를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특격 시옷이 어디에서 기원했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도 한 번쯤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냥 시옷만 쓸 때는 그것의 기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근거는 별로 안 보이는데 이 앳에 들어가 있는 시옷을 보면 이 앳이 항상 뭐뭐에 있는 이라고 하는 의미 정도로 항상 해석이 돼서 그러면 여기에 시옷은 원래 의시다라고 하는 그 존재사하고 관련해가지고 이것이 기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옷의 기원은 이시다하고 관련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시옷의 기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앳은 상당히 흥미로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제시하신 문제 중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선생님이 들으신 것 중에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현상 중심적으로 이제 논의를 정리해서 이렇게 던져봤는데 김은수께서는 좀 더 보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하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요. 단지 말씀드리면서 생각나는 것들 몇 가지 그냥 보태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3번 문제에 관해서 성격조사 시험과 사회적 관계와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현대국어적인 단점이 있던 것이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아까 그것이 15세기 국어에서 라는 관점을 가지고 15세기 국어에서 공부할 것인가 라는 데에서 물론 현대국어에서 당연히 이제 다른 것인데 15세기 국어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은 거의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힘없이 제기되는 것이 다른 문법상에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선언하기 거를 고용수명을 써서 회상법이라고 한다든지 또는 회상시대를 나타낸다고 했을 때 그러면 현대국어에서는 그런 것은 분명한데 국어를 나타내는 것이 중세국어 15세기 그렇지 않죠. 근데 이제 문제는 15세기 국어를 설명하면서도 회상시대라든지 회상법이라는 걸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하게 되는 것도 현대국어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관용 사용이 니은과 리을도 이제 구별자료에서도 전기등세 이전에 올라가면 이게 동명사용, 명사용어를 쓰였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 이제 구별자료를 들으면서 이것을 동명사용이라고 하는 거냐, 관용사용이라고 하는 거냐, 또는 전기등세 국어에서 이 두 가지 요금을 구분해서 쓸 것인가, 명사용으로 쓰이는 것과 관용사용으로 쓰이는 것을 구분해서 쓸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뚜렷하게 결국 이것은 현대국어 문법 기술의 어떤 인식이 자꾸 과거 문법 기술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15세기 국어처럼 사회적으로 자꾸 얘기하게 되는 것은 현대적인 인식 속에서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싶다. 그래서 26쪽에 8번째는 뭐 따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유형론적 관점에서 바라보자라고 하시는데 저는 유형론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홈페이지 처음 얘기를 가져오실 때는 홍대 1954년에 이런 등록부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목적들이 아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다른 원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교체 조건이 통상적이거나 의미론적일 때 그것을 이제 이 형태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데 대한 논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형태의 정의 또는 형태소 범죄 정의를 할 때 그러니까 이것에 보다 원론적 차원에서 조건들에 각각에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야 판정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좀 확장해 제 개인적인 입장은 확장해 보고 싶겠다. 그러니까 통상론적이거나 의료적인 교체 조건까지도 고려하는 게 좋지 않고요. 그 하나의 성격이라는 범주를 설명할 때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기원과는 상관없이 아까 이하연들은 전혀 다른 기원인데도 단순히 교체 조건이 의무적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의형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같은 문법 기능을 한다면 같이 의형을 묶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0번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논의들이 있긴 했었죠. 그러니까 이걸 모음기에서 탈락으로 보려면은 그러니까 모음을 가진 모든 형태소 뒤에서 이로 나타내야 되는데 대부분의 단어에서는 모음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우리가 둘 다 탈락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실현되는데 이 단어들에 대해서만 특히 이제 이로만 나타나니까 그래서 교체 조건이 형태론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근데 아까 제가 놓친 것은 사지긋 공주박람회 경우에 역시 이제 그 주의 한자음이 주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고 주의 이를 가진 경우도 있어서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그 사제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가 성격이 아니라 사실 공주의 안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 사지긋과 사람이 비읍과 지는 사실 좀 예외적인 예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 확정이라고 딱 그러니까 성격이 있지 그렇지 않은지 그 다음에 15번 문제, 제가 15번에 지금 15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깊게 생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선생님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속적 조사의 형태에 이가 나타나는 예들은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없었습니다. 아까 말한 공주 같은 것은 공주의 한자음 때문에 이가 붙은 것은 이미 많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사장이 혹은 장장이 하는 것들의 모든 이문이 들어들 목록을 다 잡히면 전부 다 유정체이라는 사실이 특징적입니다.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고 나중에 마무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 선생님께서 장선님 조재영 선생님께서 중소기업의 부사조사 안보 장점과 발전에 대해서 해주시는데요. 주로 이제 고대 책자표기에서 중세국어와 관련된 논의들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이제 조재영 선생님께서 A에서 되게 이쪽 분야에 대해서 깊이 이제 고찰하신 부분들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질문을 이제 중세국어를 기점으로 했을 때 좀 더 근대 국어를 나타나는 부사격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중세국어 A와 에서의 의미 기능에 대한 질문인데요. 발표문 1.1에서 중세국어의 A가 가진 에서의 기능이 이 시기에 A의 주요 기능 중 하나라고 설명하시며 소재의 부사격 조사 기능으로서 A와 에서가 공존한다고 기술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표 1을 제시하셨는데 표 1에 따르면 중세국어 A가 5개의 의미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표 1에 제시한 에서는 이 소재의 기능만 제시하고 있는데요. 중세국어에서 에서의 기능 중에 소재 외에 다른 기능이 있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사실은 이제 나아가서 이 중세국어 에와 에서가 소재 외에 또 다른 의미가 공존하는 경우가 없는지 사실 이 부분이 좀 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에와 에서가 어떤 의미까지 서로 공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근대국어 오면서 의미가 어떻게 구비되었는지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중세국어 에와 에서의 분석에 대한 질문입니다. 발표문 3장은 에서의 생성 과정에 대한 논의인데요. 주로 여기서 이제 셔의 문법화에 초점을 두는 합니다. 그래서 셔의 문법화 시기 문제, 또 셔의 기원형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서 애서의 형성을 기술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중세국어 애셔는 그 형성 문제도 있지만 결국 이제 애셔를 분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단위로 볼 것인가도 상당히 핵심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애셔를 척격의 애와 이제 보조사 서의 통합관계로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조사 형태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검토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세국어의 척격조사 체계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와 애서가 개별 형태로서 소재의 의미가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소재의 애에 이 보조사 셔가 통합관계 처리에서 부사격 조사 등록에서 애서를 제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 이렇게 한민현 선생님 계시지만 한민현 선생님께서는 이 셔의 문법화가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셔가 통합 환경에서 가지는 기능 부담량이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셔의 문법화도 일괄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환경에 따라서 접근할 필요가 느껴집니다. 이제 애기의 문법화에 대한 질문인데요. 발표문 4.1에 따르면 중세국어에서 애기는 이제 그 관역격 조사, 그리고 지시된 행사, 위치 부사격 조사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을 토대로 보면 중세국어에서 역격에게는 사실 이제 존재하지 않으며 역격이라는 어떤 조사 형태로서 에게는 존재하지 않으며 근대국어 와서 하나의 조사 형태로 굳어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결국 에게는 어느 시점 또 어떤 예들을 통해서 문법화의 과정을 볼 수 있는지가 사실은 논의되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에게 근대국어 문법화의 문제는 또 꽤 문법화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선생님께서 논의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 중첩 조건에 따른 재구조화 과정에 대한 질문인데요. 발표문 4.2의 예문 이시에 따르면 에게는 형성 과정에서 많은 문법적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중에서 조사 중첩 조건에 이외되어 재구조화를 통해 그가 서입됐다고 설명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부분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재구조화 과정에서 그와 같은 형태가 서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지 일반적인 재구조화 해석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논의대로라면 조사 플러스 조사에 그가 서입되어서 관형 구성을 취하게 되는 것인데 이 재구조화의 결과로서 확장된 형사 구성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조사 중첩 조건이 이외된다면 사실 그 구성 자체가 아예 성립되지 않거나 혹은 이제 둘 중에 한 형태가 탈락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논의하신 것 사실 외에 중세 근대국어 부사격이라는 어떤 논의 주제를 생각한다면 사실 선생님께서 기술한 부사격 조사 의미 기능과 형성 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외에도 사실 이제 역격의 형성, 애의 문법화, 걸어 등의 문법화, 또 공격 조사 하고와 부격 도의 쓰임 등 또 근대국어에서 흥미롭게 공부할 만한 형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이제 이 논의를 더 본격화 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함께 추가해 주신다면 더 풍성한 논의가 되어 생각합니다. 장관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거나 발표를 늦게 들었는데 꼼꼼히 해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서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사실은 조금 이렇게 겹쳐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우선 조금 사설을 드리자면 제가 애에서 관심이 많아서 현대국어에서 현대까지는 애와 애서의 만중시 작업을 통해서 사전에서 기술하는 의미를 중심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용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지금 다 파악을 해서 논문으로 쓴 적이 있고요. 그 후속작으로 이제 비교할 대상을 후기 중세국어식이 애하고 애셔를 찾아서 진행을 해서 제 논문을 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근대국어 시기의 애와 애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두 번째 질문에 관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애셔를 이제 척벽의 애와 보조사 처리 통합관계로 분석을 한다면 역시 이제 이 조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고, 과연 이 시기에 애셔가 하나의 단위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으로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초기 중세국어 시기의 애셔의 용례와 근대국어 시기의 애셔의 용례를 비교해서 각각의 의미 기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얘기를 한다면 그 기능의 변화상을 통해서 뭔가 형태적인 변화까지 연관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보고요. 한 가지 더 붙여 말씀드리자면 후기 중세국어 시기 애셔의 용례를 고려대학교 사전에 나오는 그 의미 기능을 따라서 분류를 해봤는데, 고려대 사전에서는 이제 총 7가지의 의미 기능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장소, 두 번째가 추상적 공간, 세 번째가 출발점, 네 번째가 추상적인 상태나 조건, 다섯 번째가 출처, 여섯 번째가 근거, 일곱 번째가 비교인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른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출처, 근거에 대한 애셔가 안 나오고,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비교에 해당하는 애셔 중에는 항상 형용사, 동사로 나온 적은 한 2건이 있는데, 의미적으로 부사로 동사로 볼 수 있지만 의미적으로 형용사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용례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 데이터가 보인다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나 뭔가 명확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번에 대한 질문의 답변까지도 다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애 기능을 분리하면서 애셔에 해당하는 용례가 있을지 거기다가 애셔가 정확히 애셔 중에 어떤 의미를 담지에 대해서는 분류는 하진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척격의 의미를 포함한다는 그런 전제를 따라서 일반적으로 제격의 의미가 많이,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격의 의미가 많아서 그렇게 정리를 했던 거고요. 다시 2번으로 넘어간다면 이런 데이터가 쌓여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확보가 된다면, 제가 현재까지 가정하기로는 역시 후기 중세국어의 애셔는 부산적, 그러니까 척격의 애 뒤에 보조사 셔가 붙은 형태고 나중에 그것이 하나의 단위로 묶이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시 데이터가 좀 모아봐야지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에 관련돼서는 같은 맥락인데, 요즘 앞에 나온 말씀들처럼 다 들릴 것 같은 것 같고, 끼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면 나카시 교포 선생님의 논문에서 이제 후기 중세부터 근대까지의 용례를 좀 모았는데, 15세기에 끼에 해당하는 형태는 이제 스크린 형태가 나오고, 이 형태가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거의 근대국어 시기까지 많은 용례를 보다가 어느 순간 이제 시험 기억의 애 형태로 바뀌거든요. 역시 이것도 물론 데이터를 정밀하게 좀 모아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제가 그때부터 갖고 있는 하나의 추론은 단순히 의 형태를 척적으로 애 전용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바꾸는 게 아닌가 정도로 생각하고, 역시 그것도 다시 한번 지적하신 것처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질문에 관련돼서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왜 그가 삽입되어서 하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다면, 제 발표를 각주 50번하고 54번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52페이지에 나오는 54번 각주를 보시면요, 거의 의 플러스 그 플러스 애 형태에서 도사적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 그가 삽입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유는 모르겠고, 다만 각각 근거들을 모아서 추론을 하려면 혼문자에서는 이 첩자가 살초자로 흔히 기록이 되어 있는 안에서 원인 성부의 처는 그의 실시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이 소재, 그라는 단어가 소재와 관련된 의미가 있어서 이런 상관성에서 들어가지 않았나. 하지만 역시 제가 아무리 찾아보면 이거 외에는 현재까지는 자료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못 찾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각주 50번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국어의 단어력은 핵인 NH점을 위치하는 구조적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MP 범주의 통사구조를 표시하는 DP의 핵으로 평가되기도 하는데, 이 의의를 NH점인 DP의 핵으로 보든 MP 범주의 통사구조를 표시하는 DP의 핵으로 보든 의가 더 이상 오른쪽으로 형평적 확장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 다음에 나오는 조사들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견해들이 이 관념 조사인 의
이게 나타나는 개를 체형의 결합성으로 보는 걸 보아서 기본적으로는 의 플러스 체형 플러스 애의 구성으로 가능하게 된 것은 이런 간접적 조사의 회사적인 특정 때문에 특징 때문에 이러한 것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왜 그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애의 통사적인 특징 때문에 중간에 뭔가 체험 하나가 들어가면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 5번째에서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주로 애하고 애셔에 대해서 제가 말없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구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 성실하게 노력해서 많은 성의 내용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이 소위 역적의 기능을 하고 있는 학고나 바로 보고 관련된 것들의 논의들이 제 경우에 썩 많지 않았고 뭔가 정확한 설명을 뒷받침해 주는 것들이 없어서 제 현재까지의 가설은 뭔가 통사 구조가 다른 것 같다. 아니면 통사의 구성 부분이 다른 것 같다 정도로 이것도 역시 말문치 자료가 물론 위험성이 있지만 말문치 자료 전체적인 것들을 정합해서 데이터가 쌓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지금 아직까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피터속독에 대한 조사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재나 소유냐 하는 그 의미 문제는 조사 형태의 의미라기보다는 뒤에 나오는 동사 형용사의 관계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크다 그때 보다는 비교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집에 있다고 그러면 소재고 집에 간다는 방향이고 그래서 얘가 실제로 애 자체의 의미라기보다는 뒤에 나오는 동사와의 관계의 의미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특히 조사의 의미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서 논의 필요할 것 같아서 우선 문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미정 선생의 발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해 주셨습니까? 신동여대에 하면 지금 제가 원고를 보냈는데 편집 과정에서 지혜랑 지혜라고 작성을 하고 함께 봐주시면 첫 번째, 이 논문은 기존의 보도사 연구로부터 보도사 목록의 목록 설정의 문제와 의미 기술이라는 쟁점을 풀어내고 그에 해당하는 6가지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조사, 그 다음에 특수조사라고 하는 것이 주로 격조사와의 차이에서 설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조사만의 보유한 범죄적 특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연구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쟁점을 끌어낸 것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논문에 있는 것처럼 보조사가 하위 분류가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분류 기준은 무언가, 그 다음에 첨사, 호치사, 그러니까 보조사라고 하는 것이 시험지에 듣는 접사도 아닌, 그 다음에 호칭문서도 아닌 보소를 대부분 보조사라고 하는 큰 이름으로 넣어놓기 때문에 최근에 그 보조사라고 하는 것을 세분해서 여러 가지 특성으로 나누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후치사니, 첨사니, 양태조사니, 한정조사니 하는 이름이 오히려 혼동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사에 대한 용어와 관련한 논의도 사실 있으면 좋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건 조금 더 근원적인 문제로 보조사하고 격조사를 과연 함께 다룰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문제를 잘 뽑아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잠깐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보조사의 범죄적 특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격조사와 다른 의미 특성을 가지고 맥락 의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사를 결합선과의 통합 순서에서 어디에 온다라고 하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전형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은근이나 도나 이런 거는 이걸 다 보이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보조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아닌 보조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결 보조사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고영근 선생님하고 구구관 선생님에서 통용 보조사하고 종결 보조사라고 하는데 이것을 왜 보조사라고 처음에 했냐라고 하면 종결업의 뒤에서 올 수 있는 문법 보조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걸로 이름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보조사라는 이름으로 가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세 가지 정도의 특성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특정한 조건에만 해당하고 다른 조건은 제한되니까 이걸 보조사가 아닌 걸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그 최종 모델 하면서 그 가장 자유로운 분포를 원형적인 특징이라고 들었는데 그렇다고 볼 가능성도 있지만 그리고 1번하고 2번 자유로운 분포랑 그 다음에 그 다양한 의미를 추가한다는 사실 아주 그 양면의 동전의 양면 같은 거지만 사실은 이것 중에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현대국어랑 중국어를 보조사 그 다음에 중세국어 쪽이라고 한다면 시계 문제, 수량표 뒤에서 나오고 있는 시계 문제라든지 또는 종교 뒤에서 나타나는 만경 사실은 중세국어는 명사구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세 가지 특성이라면 어떤 것이 가장 뭐 우선돼야 되는지 아니면 뭐 이런 정도성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보조사와 인정 혼동이 되는 범주인 의정명사나 정비사에 구별할 수 있는 거로 의미적 조사의 선정 요구. 사실은 실제 제가 그 예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저도 이런 것을 의식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걸 꼭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으로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거는 그 뒤에 조금 약간 구체적인 자료들을 주고받게 되는 건데요. 까지와 관련해서 까지라고 하는 것이 명사 가장에서 왔다라고 하면서 선생님 그래서 가장이 부사적 용법을 보이기 시작함으로 문법화된 것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82쪽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중세국어의 가장은 명사로서 용법도 있지만 선행치어는 부사이고 선행치어는 부사로 기능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존요소로 문법화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가장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그 선생님 예문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찾은 예문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조사가 결합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예들이 꽤 보이기 때문에 고영도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부사성 의존명사로 수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이 그 부사적 기능으로 쓰이고 시작했다는 것이 문법과의 실발점이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가장이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다르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문제는 그렇게 보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1번에 보이는 가장 뒤에 다양한 조사가 부는 환경이 사실 가장으로 바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잘못된 얘기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오늘 낮장으로 나눠드린 부분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달이라고 하는 것을 김진영 선생님하고 제가 보조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주로 분포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명사로 쓰일 때와 보조사 쓰일 때도 형태가 달리 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재 선생님이 그거는 사실은 달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조사가 붙으면 힘이 나타날 수 있지만 조사하는 것이 없으면 힘이 나타날 수 없죠. 그래서 그렇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타당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2는 제가 그 중세국어의 보조사라고 인정하는 것은 선생님이 첫 번째 얘기했던 상대적인 자유로운 분포가 주된 근거가 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4번 예문을 보면 어찌들, 그 다음에 깊이들, 생각하여들, 그 다음에 신론애들, 본국애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둘이 19세기 자료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사실. 근데 자유롭게, 물론 이 19세기 가장 끝부분이기 때문에 19세기 전체에서 들이 뭐 그렇다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근대 국어를 다루고 한 그 박명 선생님 논문에서 둘이 보조사 과목에 빠져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걸 하면서 저도 검색을 해봤더니 17세기하고 18세기에는 둘이 이런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는 자료가 보이지 않았고 16세기 자료, 원단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이고 있고 그다음 17, 18세기 자료가 안 보였고 19세기 자료가 보여요. 그럴 때 이거를 총체적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뭐 한 번 나왔고 그다음에 안 보여도 뭐 무슨 특성들이 워낙 제한이 있으니까 안 보인다고 할 수가 있는데 가끔씩은 예를 들어 17세기 문헌에서 설명하거나 18세기 문헌에서 설명하면은 둘이 보조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그런 성격의 보도사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셔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앞에 논의들에서도 나오고 있었는데 아까 그 장영선 얘기하신 것처럼 분석을 할 건지 아니면 하나 부서진 거를 볼 건지 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아주 일부만 가지고 왔는데 셔가 쓰였을 때랑 쓰지 않았을 때 약간 틀린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사실 이거는 뭐 문제보고 자료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선생님의 기술이 약간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대충 썼는데 정도의 만이라고 하는 건 한중의 만이 아니라 정도의 만을 보조사 능력에 포함시킬 수 있지 포함시킬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문을 보고. 근데 좋지 않은 중세국어나 15세기 이런 시대에 문법화 됐다고 저런 사람들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교의 의미를 가진 것을 격조사로 볼 건지 보조사로 볼 건지는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거는 의미를 중심으로 할 건지 아니면 분포를 중심으로 할 건지 하는 다시 어떤 것이 보조사의 가장 지대 특성으로 언급되어야 하는지 하는 거랑 관련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영 선생님께서는 어쨌든 이제 보조사 목록 하나하나에 대해서 각각의 문법들이 보이는 영상들을 쭉 통시적으로 봐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검토하지 못한 목록들도 좀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선생님의 그 지적을 충분히 받아주고요. 지금 이제 1번의 내용은 이제 보조사를 둘러싼 이제 문제와 관련해서 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기존의 연구들을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시키지 못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도 추가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 보조사의 하위 분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보조사 안에서도 이제 통합 관계들을 보면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인도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현대국어 보조사를 이제 후치와 청사 이렇게 또 보조사 내에서 이제 후치와 청사라는 어떤 분류, 하위 분류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면들을 보면 어쨌든 보조사로 다 묶인다 하더라도 그 묶인 목록들이 완전히実질적이지는 않은 그런 이제 성격들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저도 그 보조사를 보니까 보면 볼수록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조사가 뭔지를 더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동명보조사처럼 이렇게 뒤에 안녕, 마란 이런 형식들에 대해서는 이제 주제국어 자료에서 그 중심으로 봤을 때는 주로 어미에 수행하는 사례들이 좀 많고 어쨌든 조사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명사나 명사상당 어구에 후행하는 예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 않아서 저는 이런 부류들은 좀 따로 조사를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현대국어 요 같은 경우를 보면 조교령 뒤에도 나오고 또 충분히 이제 분포가 굉장히 들쭉날쭉하게 자유로워서 그런 부류들을 이제 천사라는 용어가 쓰면 또 여기서는 또 다른 의미로 천사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는데 그런 부류들이랑 좀 같이 묶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넘어가고요. 4번은 제가 이제 사실은 가장이 중심되다기보다는 까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15세기의 가장이 먼저 제시가 된 건데 왜냐하면 그 가장이나 뭐 가장이나 어쨌든 16세기 이후로는 얘가 이제 명사로 쓰이는 경우는 취하지 않고 현대국어에 보면 이제 가장 좋다 할 때 이제 가장이 부사로 쓰이고 있어서 아마 현대국어에서의 쓰임을 고려한다면 중세국어의 가장이 의존명사라 하더라도 여기 선생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부사성 의존명사 정도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제가 고민을 하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2 부분은 사실은 같이 이제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이제 그 통치적으로 어쨌든 하나의 형식을 본다면 중세국어에서는 나타나고 근대국어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15세기 말에 가서 다시 나타난다면 뭐 그 기능이 이제 갑자기 근대국어 시기에만 완전히 이제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뭐 조사로서의 그 이제 용법이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17세기, 18세기를 공식태로 놓고 본다면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형식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가 좀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뭐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뭐 그런 과정들을 좀 어쨌든 17세기나 18세기를 중심으로 보더라도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어떤 이제 관련성 속에서 충분히 좀 언급이 되고 기술이 되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6번의 대로 같은 경우에는 대로는 사실 이제 중세국어에서는 크게 국어가 이제 다양하게 활용하는 사례들이 좀 대체적으로 많이 보이고 확인이 되고 또 명사에 부과하는 경우가 이제 드물어서 저는 일단은 목록에서 좀 제외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표준국어 대조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명사에 사용하는 의존 요소는 대부분 다 조사로 처리를 하고 있어서 사전식의 처리를 다른 사람 보조자로 볼 수도 있겠는데 다른 일반적으로 이제 조사가 보이는 국어와 좀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좀 제약적인 면이 확인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 형식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7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이제 그리고 쇼나 앞에 만병 말한 이런 이제 형식들이 주로는 명사에 직접 통합되는 사례가 없다라는 그 근거 하나로 일단 이제 문제적 기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셔나 로셔 또는 이제 어셔 같은 경우에 셔가 통합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의미 차이에 대해서는 좀 정밀하게 제가 자료를 많이 확인을 하지는 못해서 일단은 그 통합상에서 이제 공통 관계만 확인을 하고 조사 목록에서 좀 공동을 통합시키는 것에 대해서 좀 주장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리의 논의를 좀 더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격조사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제 비교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이제 만큼이나 만처럼 이제 이런 형식들이 의미격 조사에 후행해서도 충분히 쓰이기 때문에 그런 분포들을 보면 다른 보조사와 좀 행동을 같이 하는 부류로 묶을 수 있지 않을까, 비교의 의미를 나타낸다 하더라도 그렇게 봤고, 그래서 일단은 좀 통사적인 측면에서 통합 관계나 국어 환경이 좀 2차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의미를 좀 따져보는 것이 성별 기준의 어떤 정도성이나 아니면 순서로 따진다면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제로 토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청중들에게는 너무 시간이 박하게 들겠습니다. 지금서부터는 청중들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받거나 코멘트를 받는 시간이 가능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질문 대상자를 지정해 주시고요. 코멘트를 해 주실 분은 그냥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박근혜. 코멘트 한 가지인데 나와 함께 생기 관련된 코멘트 하나 하고요. 조세영 씨께 드리는 질문 한 가지. 약간 나와 선생님께서 어떤 조사의 기원을 추적할 때 유형문적 검토가 필요하다 말씀하시면서 일본어 기격 가의 기원이 폭격에 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한국어의 중세한국어의 수급조사 시옷과 의의 대체 조건이 고전 일본어의 수급조사 노와 가의 대체 조건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일본어의 조사 가가 폭격에서 주격으로 이제
주어적 속격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사절이나 반명절 같은 내포절에서 주어가 주어적 속격으로 돼서 이가 붙었는데 그것은 속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주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약간 중의적인 맥락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후대 사람들이 주격으로 재분석을 하게 돼서 주격으로 오늘 가와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그런 방향에 눈은 띄우셨는데 확실하게까지 말씀하지 않으신 거 그거를 이제 제가 좀 더 발전시켜서 논의할 적이 있다는 코멘트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지아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은 뭐냐면 이제 의의 구성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뒤에 의는 체험적 요소니까 요소고 따라서 그 앞에 의는 폭격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7의 동그라미 1번에 대해서 조정생에서 비판을 하시고 의도 조사적인 요소고 그 앞에 의는 이제 부사격 조사라는 논지를 펼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 조지아 선생님의 그 견해가 성립하기 위해서 꼭해야 될 문제는 시옷의하고의 그 두 가지 의의와 시옷의를 같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검시자 가운데 문자로 보게 되는 시옷의. 그래서 만약에 의의를 조지아 선생님께서 분석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옷의 시옷도 부사격 조사로 볼 수 있다면 조지아 선생님의 논의가 더 힘을 얻겠지만 시옷의 시옷은 부사격 조서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속격 조서로 봐야만 한다면 그러면 그것과 평행하게 그 의는 체험적 요소로 보고 역시 그 앞에 시옷과 의는 같이 관용적 속격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부담이 적은 처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조지아 선생님께서 저를 비판할 때 비판의 근거로 삼으신 것 중에 하나가 의의 의하고 악의 역의의 글을 다르게 처리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아까 남미정 선생님 발표에도 나왔습니다만 문법화가 진행이 될 때 레이어링이라는 현상이 있죠. 그러니까 문법화의 과도기에는 그 문법화 이전의 어떤 지위하고 문법화 이후의 지위를 보이는 요소가 공존하는 현상이 문법화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이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의의가 원래 체험적 요소였다가 조사적인 요소로 문법화될 때 똑같은 시대에 어떤 문맥에서는 이전 시기에 문법적 지위를 갖고 어떤 문맥에서는 문법화된 이후에 지위를 갖는 현상은 굉장히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의의나 시옷의 의의는 좀 더 이전 시기의 지위, 체험적인 모습을 보이고 악의나 역의의 의의는 문법화된 이후에 문법적 지위를 보이는 그런 현상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러한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엇하고 좀 치닫아라고요. 그 발표문을 보내서 이게 좀 그렇지 않나 비판을 하면 아니고요. 사실은 출발점이 조금 선생님 생각하시는 거랑 제가 생각하는 좀 다른 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위 이제 그 두 가지 형태가 붙어서 타짜표기에 나오는 부사격 조사의 출발점이 조금 다를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부사격 조사가 하나로 합쳐진 거라고 저는 기본 설정을 하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의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 말씀하셨다면 기본적으로 아예 의의부터 만들어질 때 의의가 체험적인 요소일 때 의의가 만들어지고 그다음 다른 것들은 이제 허사화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고 설명을 하시는 게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거기에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 다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출발점이 다르다는 게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부사교사가 붙어서 양주가 같은 형태의 부사교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의나 어의나 역의나 다 두 개의 서로 다른 부사교사가 붙은 형태라는 기본 설정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그 의의가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출발점은 단독 형태의 의의가 이미 허사가 돼서 부사교사 두 개가 붙은 부사교사에 참여를 하는 거랑 설정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아마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하나 앞에 처음에 질문하신 거는 스브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인데 사실 모니에 집어들어가면서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스브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물론
증거상으로 뭐 그런 증거가 있다는 건 저는 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앞에 제가 홍정 선생님의 논의를 가져온 이유 자체가 소위 아까 홍정 선생님 그런 말씀하셨지만 소유와 소재는 같은 개념에서 추가한 거라는 그런 전체적인 의견을 받아들였을 때 역시 쓰도 반영법 조사가 전문으로 쓴 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것이 반영법 조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그 다음에 나오는 부인은 다시 뭐 체험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로밖에 볼 수 없겠죠. 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뒤에 나오는 게 체험의 형태가 아니라 부사법 조사 역시 앞에서 제기한 것 같이 조사 출처 조건이 위배가 되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홍정 선생님 같은 그런 선생님들의 의견을 가져옵니다. 답변해서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시효의와 의계 이게 왜 차이가 나는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논의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효 거의가 있고요, 시효 금해가 있고요, 시효 손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의 거의가 있고, 의 금해가 있고, 의 손대가 있어요. 이것은 안경 선생님이 얘기한 시옷은 조칭에, 의는 평치에 부른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례 같은데, 그들이 고대국어 시기에 어떤 형태에서 발전했는가 하는 문제가 좀 논의가 벌어지는데 그것은 좀 더 깊이 있게 논의가 돼야 될 문제 같아서 아마 여기서 논의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하신 분, 특히 이제 그 시험 문제는 아마 시험 문제를 해결하면은 아마 그분을 해서 최고의 국학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옷은 의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형태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통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 문제에 대해서 보통 평시에 이명기 선생님 말씀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좀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네. 그럼 딴 분 말씀하시면 딴 분 문제를 얘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죠. 코멘트하거나 질문하거나. 네, 말씀해 주시죠. 서강대학교 서강대 김한결입니다. 저는 조재영 선생님께 제 견해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애셔의 문법화 시기를 추정한 근거로 제시한 것이 이제 성조에 관한 것인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제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분이 43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20어가 만약에 축약이 돼서 A처가 되었다면 LLH가 LR로 실현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따라서 그것은 이제 20세기 초에 이제 문법화되었다는 홍익표 선생님의 주장에 대해서 그걸 이제 비판을 하시고, 이미 중세국어 시대에 당시 이미 문법화가 진행되었거나 이제 완료되었다라고 하시는데요. 형성과 거성의 연세가 항상 축약됐을 때 항상 상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그 예로 제시하는 것이 이제 부티어이가 이제 부티가 됐을 때 LLH가 LR로 되는 것인데, 그 경우에는 혀에 있는 행모어가 혀이가 됐을 때 그 행모음으로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원래 평성에 있던 이 시어가 이제 시에 있는 그 이는 축약이 됐을 때는 이제 단모음 Y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 시 더하기 연결음이 오가 결합해서 이슈나 이슈가 됐을 때 여전히 LH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로 이제 문법화가 완료되었거나 진행되었다라고 하기에는 제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자금 좀 더 제가 찾아보고 그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면 특별한 것들을 가져가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안 계신가요? 생각하실 동안에 제가 문제점을 몇 가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들이 뭐냐면 조사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주족조사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유정치형이가 무정치형이가
정치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는 존칭인가 비존칭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는 그 명사가 단체 명사인가 비단체 명사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주격 조사는 저셔도 있고 끄이셔도 있고 이셔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른 조사에서는 이런 형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격 조사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분화돼서 발달했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의 문법 범주에서 명사의 분류를 추상명사, 고체명사, 집합명사 그렇게 하는데 저는 우리 국어의 명사는 절대로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유정명사, 부정명사, 존칭명사, 비존칭명사, 단체명사, 비단체명사로 분류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문법 범주를 분화시키는 것은 그러한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영문법 영향을 받아서 단체명사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분화되면서 그런 조사의 형태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사라지는 배경 지금 겨우셔 같은 것은 사라지고 깨셔와 이소와 이 가만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왜 가가 발생했을까? 가가 발생한 그건 필연적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조사의 형태들은 자음으로 끝나는가, 모음으로 끝나는가, 또는 이음으로 끝나는가에 따라서 형태들이 분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모음조가 깨지면서 자음과 모음으로 되는 이 형태들이 존재했는데 주격 조사만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가 생겨나요. 그것을 깨닫지 않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이 속격조사인데 속격조사와 혹격조사입니다. 왜냐하면 속격조사와 그것들은 동사와 연관되지 않은 그런 조사들은 그런 문법 범주와 연관이 없는 그런 것들은 형태가 발전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셔의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높여하면서 이셔는 소위 하나 둘이서 셋이서 할 때 사람을 나타내는 양화세만 부른다고 했는데 근데 둘이서와 둘이는 뜻이 다르죠. 가와 깨서도 뜻이 다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럴 때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면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아는 사람입니다. 둘이서 그래도 둘이 싸웠다와 둘이서 싸웠다는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셔와 예셔와 끄이셔가 같은 것 같습니다. 정해진 어떤 집합입니다. 집합 속에서의 개체를 얘기할 때 셔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 아까 들 얘기하는데 17세기, 18세기에 들 얘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인어대왕을 찾아보죠. 목판도 인어대왕은 들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들 할 때 그런 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그런 자료들을 검토해보면은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들 같은 것은 A와 B와 C들은 그럴 때 영어에서는 CS 그럴 때 CS는 C가 붙죠. 그러나 우리는 철수와 영유와 복동이들은 할 때 복동이가 복수가 아니거든요. A와 철수와 영유와 복동 전체 묶어서 18%의 복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셔가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코멘트를 했는데 그동안에 질문을 답변하시면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모임 부부사 연구회가 매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모임에서 이 시험 가지고서 공부가 상당히 있었는데 오늘 뭐 발표한 이상 어떤 해결책은 없고 항상 이제 문제점만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특히 드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발표를 들으면서 발표 자료를 보게 되면 용어 문제입니다. 이 형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형태의 이 형태라는 용어는 물론적인 이 형태하고 형태적인 형태
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다 다시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통사적인 이력태, 또 의미론적 이력태 이런 말씀을 썼는데 그거는 어떤 얘기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가와사키 선생님 그 얘기 중에 어물론적인 이형태를 부정하셨거든요. 어물론적인 이형태는 설정할 필요 없이 어문 과정으로 설명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그 기술의 기본적인 개념이 어물론적인 이형태인데 그것을 부정하는 표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선행용들 중에 나오는 용어들인데 이 문법 용어를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 보조사 중에 통용 보조사와 종결 보조사 물론 그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쓴 말이긴 하지만 통용 보조사, 종결 보조사 우리가 그 차이가 그게 과연 이런 우리가 문법 용어로 받을 수 있는가? 그 이외에도 일반적인 부사성 조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 문법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고 명확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막연한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개념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용어를 함부로 쓴다는 것은 앞으로 좀 첨가해야 될 것이 아니라 좀 신중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또 다시 더 말씀하실 분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통상적으로 접근된 이형태와 개념을 설정한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굳이 예를 들자면 15세기의 어와 어의 교체는 사동사냐 비사동사냐에 따라 나타나는데 그것은 통상적이라기보다는 사실 어떤 목적을 같이 하느냐 취하지 않느냐라는 통사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본다면 물론 이제 이걸 형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동사는 벌을 취하고 노동사는 어를 취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걸 이제 의건식에 설명하면 타동사냐 아니냐를 그런 것은 좀 통상적인 특성과 관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미론적인 형태라는 건 유정치원인가 무정치원인가 오필인가 비오필인가는 이제 그것도 굳이 형태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 명사의 의미적인 특성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이어서 이제 그거는 의미적인 형태라고 이제 뭐 가정을 해본 것입니다. 그 아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시험과 의 문제는 영어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friend's John, John's friend, 존의 친구일 때 apostrophe s를 쓰는 것은 되게 시험과 같거든요. A friend of John 하는 의 같거든요. 그 다음에 a friend of Jones에서 apostrophe s를 쓰는 것은 그 우리 15세기 내의, 내의 그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배스님한테 강의 들을 때 그게 외국 사람이 저울성이 있어서 그걸 가져가면서 질문했더니 답변을 안 했어요. 아마 안배스님 거기서 굉장히 큰 힌트를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예수나 의를 믿으라고 그런 영혼의 보편적인 요소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특이청격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쓰는 논문을 다 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는 특이청격에 아야자, 애와 의를 쓰는 특이청격의 명사의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의문론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비자동적 교체를 보는 모든 명사들은 다 특이청격에 의를 씁니다. 또 말씀하시고 네, 자, 뒤에
이론적인 논리를 뭐 깊게 생각한 건 아니니까 단순히 떠오르는 건 생각하는데 물가를 내서 물과 가가 결합했을 때 물가가 된다면 뭔가 더 들어간 건 분명한데요. 그 기능이 뭐냐? 했을 때 어떤 사람은 합성과 형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테고 어떤 사람은 기능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입장이 다 가능하다 저는 그런 식으로 쓴 건데요. 그럼 하나의 얘기인 건데요. 김밥, 저는 김밥이라고 하는데 표준 말로 김밥이죠. 김밥인데 거기 뭔가 들어간다고 보는 사람들이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고 합성과 들어간 합성과 형성되고 안 들어간 합성과 형성된다면 기능이 있는 거냐? 증가할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두 단어가 결합해서 합성어가 있고 거기 뭐가 들어갔다면 정확한 기능이 뭐라고 특정할 수 없는 기능도 있고 형태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은 없이 형태만 들어간다고 보는 사람은 고형태라고 생각하고 나도 이제 기능도 있고 소리도 있다고 하면 형태성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이라는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보는 거죠. 제 개인적인 입장은 특별히 어느 쪽이다라는 거죠. 예. 그 시험 문제는 제가 천안에서 서울로 자주 다니는데요. 옛날에 기차 내에서 물건을 팔 때 호남선을 타면 김밥 하는데 경부선을 타면 김밥하고 얘기를 해서 방언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 시험 문제는 시험시 그 문법서부터 인격 이런 거 문제가 다 같은데요. 시험 문제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남북 문제도 남북한 그 어묵 문제도 시험 문제 때문에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됐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시험시 시작할 때 문법 범주 문제가 많이 발휘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시 지금 귀역귀고리 같은 건 귀역골이에요. 또 한 가지는 지아비가 집아비거든요. 집아비가 시옷을 그래서 지아비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 문제도 여기 최장선 선생님은 통상적 중화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분은 시옷 탈락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옷이 탈락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문법 범죄 특징이 변합니다. 명사는 그 뒤에 나온 명사를 절대 수식할 수 없습니다. 시옷의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옷을 탈락시키면서 명사가 그 다음에 나오는 명사를 꾸미는 역할까지도 하게 될 것이 현대국어의 특징입니다. 시옷은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 명사는 반드시 시옷을 붙였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옷이 탈락하는 시기는 신육설이 초입니다. 그래서 후문자에는 예를 들어서 장미미가 될 텐데 하나는 장미장, 하나는 장미미입니다. 이거는 좀 정통없이 7개의 쌍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러면서부터 시옷이 그 기능을 들어가고 속격 조절해서 의만 남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질문하시면 안 되세요? 아까 제가 그 주격이에 대해서 그걸 이 형태에 설정하지 않아도 형식적 규칙으로 설명하면 되지 않느냐 말했는데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 형태라는 것을 자체 규정했다고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현대어 주격 2가 어떤 거나 중세어에서도 예를 들면 강도로 덧과 못 같은 거는 중세어에 덧 같은 경우에는 현대적인 접근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 형태이고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본시적인 의문 과정으로 설명된다면 굳이 설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 본시적인 의문 과정이라는 건 100% 적용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놓고 그렇게 설명하면 더 현대적인 설명이 될 거다. 예를 들면 혼돈적 조사로 과와 이런 것도 있는데 현대어에서는 이 형태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원래는 기억 약화에 생긴 이 형태 방법인데 지금 현대 한국어에는 없습니다. 그런 기억 약화는 빛이 없기 때문에 과와를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세어 때는 좀 더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기억 약화가 굉장히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음을 설정하면 사실 체험의 모음기에 기억이 약화되는 그런 규칙에 맡겨놓으면 와가 자연적으로 생성되니까
그러니까 본질은 그 권시적인 의논 과정에 막힐 때 그것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입니다. 저희들에게 듣고 시간이 6시간인데요.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발표하신 분이나 토론을 하신 분 중에 더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 시기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 선생님.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박지원 선생님께서 소유격과 소격이 이제 주격으로 구성되는 것에 대한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한 논문은 없었는데요. 근데 이제 다른 언어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다. 터키어에서 소유격이라는 것이 주격으로 정한 것들이 있다. 이런 언급들은 했어요. 근데 그런 걸 제가 좀 챙기지 못했던 거 아시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빨리 쓰면서 참고함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이 못 실어서 그런 부분이 좀 쉽습니다. 그 정도로. 황 선생님. 없어요? 조금 하시는 중에. 그 54페이지고요. 그 일본의 지구 선생님하고 조고 선생님, 지구 석병 선생님하고 상호빈 선생님의 그 특수적격에 관한 논의가 소개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뭔가 예외가 너무 많아서 좀 잃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논의는요. 그 문헌을 연결 전하고 속포상절하고 원인 속포 이런 식으로 15세기 중년에 아주 제한적인 그러니까 그런 제한적인 문헌에 특화해서 범위를 제한해서 그 안에서 점수적 조사를 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예외가 거의라고 없는 거, 그 점수 조사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여기서 예외가 많다고 하시면 아마 그 범위를 아마 그 이외에 다른 문헌에서 발견하시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종합경제위원회 방송 2011년에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일본부터 상황을 일본에 몰라서 재작년을 제가 있는데 2016년에서 나온 내용을 읽고서 앞부분에 나온 내용을 적어서 하고 있었는데 박홍 선생님이 이제 논문에서 기존의 세계 척벽에 관련된 논의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기술을 하면서 그분들의 내용에 비판하는 내용 제가 인용을 한 거고요.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 특히 척격을 근대국어 시기의 것을 조사할 때는 검색하면서 절대 비판한다는 사실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문헌에 따라서 척격을 이루는 것이 있고요. 어떤 것은 예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19세기 말 자료는 에에 해당되는 것은 이로 쓰고 에에 해당되는 것은 아래 한자 에로 전자 표기합니다. 그것이 19세기 말 1870년도부터 출판된 90년도까지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항상 그거는 나타나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속격인데 A로 쓴 것도 18세기에서 또 무수히 나옵니다. 북도의 사람들아 북도의 사람들한테 북도의 사람들한테 수없이 나오니까 검색해서 그걸 척격이라고 생각하시는 큰 오산입니다. 문헌별로 다르다는 사실을 굳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성경책 각각 성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유심히 봐야 합니다. 따라서 중세국어는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근대국어 시기는 특히 척격은 일일이 눈을 다 보지 않으면 절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하실 건 아니십니까? 그럼 오늘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다
중세국어가 근대 국어의 조사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다 된 것이 아니고 아주 부분적으로만 논의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천착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렵게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논문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감사의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